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국신약학회 줌 세미나로 그 민중신학과 신약성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시대 연구소에 계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제가 저하고 정혜진 박사님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세 분이서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야기 약간 자담회 비슷하게 제가 좀 편안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조재형이라고 하고요. 미국 클레먼트 그레이주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베니스 맥도날드 선생님 밑에서 요한복음의 성만찬, 그리스 로마 종교 배경에서 살펴본 그리스 로마 종교 배경에서 살펴본 요한복음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귀국을 해서요. 주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문학과 종교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연구하는 그쪽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지주의 이것도 많이 쓰고 또 그리스 로마 그 종교와 신약성서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런 걸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KC 대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있고 뭐 몇몇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고 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한적한 충남 예산에서 그냥 연구와 강의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제가 그 한국신약학회 그 뭐 총무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학회 일도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호 목사님 뭐 간단하게 우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사실 전 이렇게 길게 저를 소개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뭐 민중신학 하는 사람이고, 성서와 한국 현실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글 쓰는 일입니다. 뭐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재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고요. 목회는 뭐 한 20년 전에 그만두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글 쓰는 게 전부고요. 주로 골방에서 지금 이 자리가 영상에 나오는 이곳이 제가 글을 쓰는 골방입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제 일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정혜진 박사님 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면. 네, 저는 정혜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일 후배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조재영 박사님도 뵀었고, 또 여러 다양한 모임에서 김진호 목사님 여러 번 배웠고, 또 특히 김진호 목사님 쓰신 글, 또 번역해서 편역해 주신 글, 이런 것들로 역사적 예수 공부 많이 한 후배인데, 또 이런 자리에서 민중신학을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또 같이 들으면서 오늘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가복음으로 박사했고 이화여대에서만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강사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그 민중신학 이제 젊은 세대로 이제 뭐 하여튼간에 그 안병문 선생님이나 손남동 선생님 이후로 그래도 꾸준히 계속 글도 쓰시고 연구하시고 또 우리 심원 안병문 선생님의 또 제자로서 많은 것을 또 민중신학에 대한 이야기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뭐 간단하게 먼저 김지호 선생님의 그 민중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발제를 듣고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에는 제가 제일 크게 나오네요. 다 두 노트북으로 하시는데 저는 노트북 하시기 너무 나빠서 휴대폰으로 하는데 되게 더 크게 나오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을 좀 좋게 써서
조재영 박사께서 그 좋은 아주 이렇게 뒤에 풀밭을 이렇게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이게 또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득이하게 칙칙한 방을 그대로 보내서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그냥 했습니다. 네. 민중신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혹은 고통의 현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것이 민중신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신학은 학문적 공론장보다는 대중적 공론장에서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신약학계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잡지, 신문, 인터넷 매체, 또 보다 대중과 접점이 있는 여러 곳에서 인문 비평으로서의 신학 비평적 논의를 주로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신약학회 차정식 교수께서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비평으로서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제 입으로 못했는데 차 교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민중신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평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비평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론의 적대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는 이론지상주의에 대해서 경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 한스 블루멘베르크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문의학자가 있는데요. 70년대 활동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책이라는 은유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근대의 특징을 이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세계를 읽을 때 책을 통해서 세계를 읽고자 하는 욕구가 근대를 특징 짓는 어떤 인식의 틀이라는 것이죠. 세계 자체를 묻기보다는 책에 재현된 세계를 보고 그것이 세계 자체다라고 오인하는 것이 이제 근대를 이제 블루멘베르크가 비판하는 근대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러한 근대를 독서 불가능성, 레스바카이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이제 제 생각에는 바로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런 이론 지상주의의 전형을 성서학의 주석 코멘타르가 바로 이제 그런 이론 지상주의 전형이 아닐까라고 그냥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삭제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문헌 중심의 역사학이죠. 문헌을 남긴 이들은 당대 세계에서 1, 2%에 지나지 않지만 문헌에서 그 시대를 지원하고 그것에서 완벽한 의미를 해독해내려는 욕망이 이제 오리지널한 주석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분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인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었는데요. 민중신학의 서남동 안병무 두 어른이 베냐민을 알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유사한 문제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이 아닌 비평, 코멘타르가 아닌 크리틱은 문헌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질서, 그 의미 체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감추어진 소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그 질서가 감추고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역을 은폐되어 있는 주역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민중신학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를 초대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두 분께 제 글 하나를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 시간이 5월 17일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아마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5.18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각이에요. 41년 전 요맘때 이제 아주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5.18 광주 민중 사건에 관한 민중신학적 비평글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앞에서 이제 제가 글을 띄워주셨네요. 네. 앞에서 민중신학이 고통 현장에 관한 많은 비평들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밖에도 5.18 광주 민중 사건이나 또 4.3 제주 민중 사건 같은 것에 관한 글이 민중신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민중 사건에 관한 비평 글을 좀 힘들여서 쓰는 시도를 했는데요. 오늘이 5.18 전야제가 있는 날이니까 둘 중에 얘기하자면 5.18에 관한 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두 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민중신학뿐 아니라 신학적 작업 자체가 5.18에 관해서 별로 글이 없어요. 작업이. 근데 뜻밖에도 철학자 김상봉 선생께서 오래전에 너무나 좋은 글을 썼는데 신학적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처음 발표한 것이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요.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광주 가톨릭 대학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저는 다른 분의 글에 대한 토론자였고요. 근데 김상봉 선생의 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김삼봉 선생께서 5.18에 관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철학의 헌정입니다. 5.18의 이제 그 민중재단 위에 철학자로서 이 책을 헌정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철학자로서 5.18을 다룬 훌륭한 책이죠. 그리고 전에 발표했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었던 그 글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쓰게 되었어요. 한 그 비평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하게 아주 열심히 그 책에 대한 비평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비평을 발전시켜서 쓴 글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글이고요. 이 글은 제 어느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어디 글로 실리지는 않았고 제가 제 블로그에 공개를 해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글입니다. 작년에 쓴 글이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5.18을 한국 민주주의의 추석이 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담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5.18 사건에 학살되었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정권도 5.18 사건에서 민중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5.18 사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된 것은 5.18 증언록의 등장이거든요. 이 증언록은 정말 소중한 자료예요. 지금은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무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 다수가 광주의 언더클래스였다는 사실이에요. 언더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 계급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계급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떤 계급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이들이지만 그들이 그 조건들이 자기들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언더클래스는 그런 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의 이제 주로 빈민이 집중된 지역이나 이런 데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알코올릭이거나 마약 중독자이거나 가정폭력이 더 심하고 범죄율도 심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만연해서 여기서 뭔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제 언더클래스는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려져 있는 이들인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로테스크하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물음들이 언더클래스 논의의 초점이 되는 함의들인데요. 1980년 당시 광주의 언더클래스들은 구두닦기, 자장면 배달부, 신문 배달부, 넝마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방 도시에서 뭐 서울도 제가 어릴 적에는 상당히 그랬지만 지방 도시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 사회에 공동체 이론에 편입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 언더클래스인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저렇게 되지 말아라. 네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었던 그런 대상이 언더클래스인 거죠. 언더클래스는 한 번도 그곳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동체 일원이 못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광주에 하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이들인데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증언록에 의하면 그들은 쟤들이 배불러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남대학교 앞에서 군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번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져 본 적이 없던 그들이 공동체 의식이 발동해서 그 학생들을 때리는 군인들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대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몸은 많이 차이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칭찬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증언록에 하면 그들은 우쭐했다고 그래요. 처음 받아본 칭찬에 그들이 우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총을 들었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과 같이 취급해서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그들은 들어보지 못한 사상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들은 열사가 되었고요. 광주항쟁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5.18 정신에 기초해서 등장한 민주정부들은 그 광주항쟁의 열사들과 투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죽음에 기반을 두고서 민주정부를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민주정부들조차도 언더클래스를 위한 나라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신자유주의적 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주된 희생자였습니다. 수많은 모멸과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민주주의는 그들의 죽음을 초석 삼아 성립했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죽은 존재, 열사로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더클래스는 시민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더클래스가 시민이 될 때는 그들이 열사일 때뿐이죠. 열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박제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갈 때는 그들은 그 사회의 시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8 민주주의 담론도 언더클래스를 현실 속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루한 말을 공론의 장에서 소통될 수 없게 했습니다. 해서 민중신학자들은 그 소리를 증언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거죠. 민중신학은 성서에서 언더클래스의 목소리들을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플로스가 안병무 선생이 발견한
성서 속의 언더클래스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였고요. 공동체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 존재가 인정되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는 바로 그런 이들의 친구였고 그런 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클로스와 예수가 함께 벌인 사건을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시대 오클로스를 읽고자 하고 우리 시대 오클로스를 5.18 사건에서는 광주의 언더클래스들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체록하고 증언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민중신학의 과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을 제 기조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이 이제 5.18 전화제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사실은 주제고 사실은 그 언더클래스와 이제 또 민중의 연관성들 그리고 우리도 민중신의 과제 이런 것들 또 얘기해 주셨고 이제 신약성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오클로스란 개념 그것도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정혜진 박사님 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저는 소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서두에서 김진호 목사님께서 5.18 전야제라는 이 시점에 의미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5.18 외에도 4.3이라는 사건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중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에 주목해서 글을 쓰려고 노력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이게 공교롭고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한 게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네. 제주도 집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의 주제는 뭐 부모님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4.3에 대해서 저 나름의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간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중에 이제 작은 할아버지가 4.3 때 돌아가셨는데도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족사를 전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4.3 작은 할아버지가 4.3의 희생자시고 또 그 2000년 이후에 지어진 4.3 평화공원에 이제 위령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알았고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 4.3 평화공원에 가서 이제 작은 할아버지의 성함을 찾아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왜 부모님은 한 번도 이 얘기를 내 앞에서 한 적이 없는데 뒤늦게 이런 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 4.3 특별법 이후에 이제 이거를 재건해서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에 의해서 이게 공적으로 드러난 이후에야 우리와 사적으로 공유하셨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 좀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안고 왔는데 오늘 오면서 또 김진호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4.3, 5.18 사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중 사건들이 공적으로 포섭되긴 했으나 그것이 진정한 민중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났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을 김진호 목사님이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란 거는 제가 오클로스가 언더클래스고 배제된 자들 사회에서 그 주류 사회 자체에서 소외된 자들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 지금 딱 노동자 어떤 계급이라고 딱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급 너머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오클로스와 데모스 혹은 오클로스와 라오스라는 개념의 대조로 설명을 하시니까 굉장히 명쾌했고 또 중요한 관찰이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많이 배웠다. 또 아직 남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시. 실례지만 우리 그 작은 할아버님 조남 혹시
뭐 이렇게 말씀 어쩌고 그 위령 거기 요번에 사진 찍으면서 확인한 거는 정두옥 님이셨는데요. 그냥 그 몇만 명 중에 희생자 한 분이신데 저는 그 성함을 이번에 처음 주목하게 된 거죠. 예, 예. 저희가 뭐 많게는 뭐 3만 명까지도 이렇게 그 희생자, 그러니까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국가 행사로 됐고, 그리고 뭐 지금의 그 뭐 작금의 어떤 그 야당 그 거부하고 뭐 막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4.1 5.18 그다음에 4.3 항쟁 그다음에 최근에 세월호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비극과 또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저희 고민이 그런 거죠. 우리 어떤 기독교인, 넓게는 이제 종교인, 짧게는 기독교인, 그리고 또 우리 더 좁히면 우리 신약 성서 학자로서 그런데 어떻게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민중신학이 굉장히 좀 좋은 방법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혜 또 해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쉽게도 저희가 뭐 요새 신학회에서 이제 민중신학 가지고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쓰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뭐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논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뭐 저도 뭐 제가 1999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시카고 신학 대학원,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가 약간 좀 진보적인 이제 UCC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계열이고 해서 좀 진보적인데 거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 민중신학을 굉장히 많이 그 좀 소개도 하고 이게 다루시더라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 유학 갈 때는 뭐 이제 민중신학 다 이제 지났고 뭐 다 철지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뭐 한국 신학하면은 사실은 민중신학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면이 많고 또 우리가 제3세계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 현실과 세계 현실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기독교나 신학계에서 하는 모든 신학들이 사실은 그냥 뭐 이제 서구에서 이미 많이 논의됐던 그걸 갖다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고 좀 수입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8에 관한 이런 것들 이렇게 민중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뭐 우리 김지원 선생님 그 얘기도 읽고 그다음에 그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민중이 예수다 뭐 이런 말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이렇게 주로 이제 신학계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민중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언더클래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언더클래스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올바른 삶의 어떤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소외되고 또 그리고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죄라는 개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5.18 때는 그 20일 날 그 완전 공동체인가요? 그게 성립이 돼 있지만 그 후로 이제 계속 뭐 분열도 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 속에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뭐 민중신학자들이 그 한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그 죄성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김지원 선생님이나 우리 또 정혜진 박사님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김지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모든 존재가 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이견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죄는
이제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에 무능력에 대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노숙자들이 등장했고 노숙자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노숙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이제 이 현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인문사회비평지인 한 개간지의 주관을 맡고 있었고, 저 역할은 일종의 한국 사회 그 동시대의 지식을 구성하는 어떤 디자이너 같은 거였어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무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능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면서 한 노숙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노숙자를 인터뷰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행설들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분이 나한테 명확하게 자기 얘기를 한 것은 5천 원만 주세요예요. 인터뷰 비적에 그 5천 원은 그분은 이제 목욕비라고 나한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목욕비인지 뭐 술값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서 그분이 살았던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가정폭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가정폭력 너무나 싫어하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것에 더 반응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내가 증언하고 싶었었던 민중이 가정폭력의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찾아올 때는 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와서 돈 내놓으라 하고 자기 아들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막 비난을 하고 또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 이제 복지사가 권해서 한정치산자 신청을 합니다.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지금 다른 용어로 대체됐어요. 근데 그 당시 한정치산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적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뭐 누구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법적 자격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자기네 집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아갖고 딴 데 쓴다면 그것은 이제 그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을 돌려준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IMF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중학교 학력인데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고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좀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 그때는 너무 많은 아버지들이 폭력을 썼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어떤 건실한 노동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MF 때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IMF 때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재취업은 안 됐고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그 불화가 생길 때 어느 순간 이제 폭력이 사용되면서 폭력이 점점 습관화됐고 그게 이제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아버지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폭력을 썼던 또 그 아버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었던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인문계 학교가 아니어서 학생 시절에서도 폭력적인 환경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노동자로 일했지만 그 사람이 특별한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국가가 혹은 고용주의 잘못으로 기업이 어려워졌고 제일 먼저 해고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의 서사를 가지고 자기를 변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한테 어떠한 변증도 못했어요. 내가 이 사람 인터뷰를 할수록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혐오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증언하고 싶어서 만난 나조차도 그를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언어를 상실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언어를 사용할 때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을 폭력을 쓰는 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사회적 실효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포장하고 언어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로테스크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죄라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회적으로 포장되고 어떤 죄는 사회적으로 과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자들에게 민중신학자가 이제 민중예수 얘기할 때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민중도 죄를 짓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예수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전에 네. 너무 긴가요? 아니요 뭐 설명 뭐 감사드리고 예. 그 사실은 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뭐 우리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두 개가 있잖아요. 원죄 우리가 뭐 칼빈 정도에서 뭐 원죄가 아주 원죄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인간 존재의 악, 죄성, 뭐 전적 타락, 뭐 그래서 전적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뭐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나 몇몇 교단에서는 이제 야, 원죄설이 성서에 없지 않냐. 어떤 선한 존재, 뭐 성선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뭐 접근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저도 만약에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민중의 삶을 살았고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뭐 예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뭐 선생님도 김용 목사님도 예수가 민중이었다. 그리고 우리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미리암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그 민중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자체는 굉장히 뭐 정말 이상적인 어떤 굉장히 그 설교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민중 예수란 말이 딱 들어맞는데 근데 현실에 우리가 많은 민중들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실효증에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유전무죄 무전무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포장하고 해가지고 다 그걸 빠져나오고 아까 그런 노숙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걸 좀 더 악화시키는 자기 상황을 악화시킨 쪽으로 표현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저는 느끼기 그런 거예요. 민중신학이 그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만든다. 이게 참 저는 우리 성서학이나 신학에서 큰 공헌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토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여줬던 어떤 인간 군상의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에게 좀 해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의롭거나 또 완전히 선하거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민중신학을 공부해서 깨달았거든요.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제 양육과 세대나 우리 세대가 한편으로 우리가 그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는 하청업체 사장이지만 그런 또 반대로 또 나는 하청업체 사장으로서 그 또 용역 노동자들 갖다가 뭐 한없이 막 부리고 막 하는 이런 식이었던 모습들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저는 민중신학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민중신학과 신약성서니까 아까 오클러스 얘기도 좀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약성서가 특별히 이제 오클러스라는 개념을 만들고 예수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저는 좀 이제 서구사에서 이제 막 방법론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민중신학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막 연관돼 있지만은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민중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뭐 아니면 또 이제 민중신학이 신약성서의 연구에 좀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 측면, 이게 좀 학문적이지만 그런 면을 좀 약간 뭐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 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입법이라고 하던가요? 그 음악에서 말하는 어, 거죠? 아니 저기 이마누엘 월러스틴이 얘기했던가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방법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민중신학이 아까 비평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고요. 문자는 그렇죠.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질서는 나쁜 의도로 만든 질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언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질서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어떤 의미 체계는 그 은폐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 재현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까 책으로이라는 의미를 하는 말 제가 드린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비평이라는 물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서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낯설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함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서 속에 그 발성이 봉쇄되어 있는 문제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카인 아벨 텍스트에서 죽은 아벨의 소리를 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신학은 성서 속에 성서 설화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혹은 존재들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낼 때에 텍스트 자체가 충분히 말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가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과 같이 이 교차 읽기를 하곤 해요. 이건 뭐 민중신학만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민중신학도 그런 방법을 많이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태일과 예수 이야기를 교차 읽는 시도를 민중신학자들이 했고요. 또 뭐 제가 제주 얘기를 하면서 또 성서를 그런 식으로 보기도 했고, 5.18도 비슷하게 보기도 했고, 또 제가 뭐 목회자로 있을 때 일어났었던 이제 존속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도 성서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서의 내러티브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려는 것이 민중신학이 시도했었던 성서 읽기 방법 중에 뚜렷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를 그냥 제가 예시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서를 이제 낯설게 읽는 방법이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뭐 성서를 여러 번 읽어야 돼, 뭐 백독 얘기하고 맨날 뭐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은 성서를 뭐 끼고 사시면서 뭐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항상 자기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똑같은.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비평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말 뭐 교수님 이거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100번 읽어도 그 본문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못 읽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그 도구마, 소위 말하는 이제 교단의 교리, 장로교, 감리교, 또 어떤 그런 교리, 그 다음에
기독교 어떤 신학 이미 수없이 뭐 아구스틴서부터 이뤄놓은 그 거대한 신학 체계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미 고정화된 어떤 제국주의적 신학 그 논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서를 읽다 보니까는 이렇게 낯설게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민중신학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좀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전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콜로니얼 인터프리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중신학도 이제 기여도 하고 또 이제 이미 서구학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후기 식민주의 성서 해석은 그래도 연구가 되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지상대 명령 우리는 항상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제3세기를 억압하고 수탈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를 주고 이것이 얼마만큼 그 원주민들과 인디언들과 제3세계 타자를 학살하는 데 이용됐는가를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계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이야기 항상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여호사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걸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갖다 믿음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요 학생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그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야, 이 땅은 원래 이 야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도 좀 비켜라 우리가 만약 원주민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도 그 민중신학이 새롭게 읽기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 정혜진 박사님은 어떻게 민중신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좀 그게 좀 궁금한데 우리 사실 제 연배가 어리시지만 이제 요새 이렇게 민중신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갑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네, 저는 민중신학을 그 민중신학자들 선배님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뭐 지도 교수님도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과 교류했던 분이고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저도 사실은 다 책으로 공부했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전공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연구에 있어서는 안병무 선생님이나 안병무 선생님의 뭐 갈릴레아의 예수를 포함한 이 마가복음 해석 또 특히나 공간복음서에서 뭐였죠? 예수 전승 주체에 대한 그 제목이 뭐였죠, 김진호 교수님? 예, 네, 전승 주체. 네, 전승 주체 그 논문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좋은 그 뭐라 그러죠? 좋은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논문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많이 반영을 못했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뭐 아까 방법론 말씀도 하셨지만 뭐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든지 현대 방법론하고 민중신학을 나란히 놓고 우리 시대 현대의 우리 동시대의 문제를 민중신학이 해석해온 예수 이야기와 겹쳐서 해석해온 그런 현대적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저는 아직 그 현대적 의미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민중신학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필요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서의 텍스트를 특히 안병무 선생님 저는 사실 서남동 선생님 여기 김준호 목사님께서 한해사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표적인 개념 빼고는 민중신학은 저한테는 그냥 안병무 선생님이거든요. 안병무 선생님의 마가복음 해석 요거밖에 제 머릿속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안병무 선생님의 그 갈릴레아 예수나 이런 걸 읽을 때 뭘 느꼈냐 우리가 예수를 읽을 때 마치 마가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서 서사가 예수의 자기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무슨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텍스트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자기 서사가 아니라 예수는 화자들의 제3자 주인공일 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주체들인데 그거를 민중주체 예수 사건을 경험한 민중주체를 주목하셨다는 거. 그거는 사실 텍스트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민중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오클로스를 가만히 어원학적으로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로스로 언급되는 무리라든지 그 무리에 속한 치유받은 사람들, 혈루증 유인, 여인, 그 다음에 뭐 세리나 죄인으로 호명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각 사회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천착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해명이 되는데, 그냥 안병무 선생님 글을 읽으면 지금 우리한테는 서사비 평이라든지 사회학적 비평이라든지 이런 게 방법론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후속 세대로서 그걸 공부하지만, 안병무 선생님은 굉장히 일찍이 우리나라의 사회학적 비평이라든지 서사비평 전통이 크지 않을 때 그냥 텍스트를 직관적으로 당신이 배우신 여러 가지 방법론 안에서 이해하실 때 이 텍스트가 예수의 자기서사가 아니다. 오히려 민중의 자기서사다. 근데 민중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거는 민중과 예수 사이에 굉장한 경험적 공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을 방법론적으로도 어쩌면 나아가서는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파악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 그 마가복음 해석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 많이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 방법론은 옳다. 이게 현대적인 의의, 뭐 우리 시대의 어떤 아픈 경험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의 더 앞에 서사비평이라든지 사회학적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그 딱 개념을 가지고 제가 논문이나 제 연구에 반영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최소한으로 뭘 쓰고 나면 이게 안병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한 귀퉁이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늘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잠깐 일단 일부를 잠깐 여기서 마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기 힘들어했어서 곧 이어서 좀